네, KB금융 이후에 일동제약 잡아드리면 그 일동제약에서는 추세교육까지 있단 말이에요. KB금융에서는 이제 캔들교육,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겠죠. 이 KB금융은 두 단원으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시면은 와우, 캔들 무지하게 많죠. 이 캔들. 극대형주의고 변동성이 제한적인 종목일수록 캔들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날짜가 3월 17일입니다. 그 이전부터 뭐 충분히 금융지주사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당시 기준은 이제 뭐 장학형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당시 가격 기준이요. 5만 원대예요, 5만 원대. 예, 5만 원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23일에 야간 교육에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추가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장학형의 기준 혹은 망치형의 기준, 여러 가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부분이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조금 이따 이제 뭐 캔들 교육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텐데, 이거 지금 장학형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이 장학형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배운 것처럼 망치형보다는 장학형으로 보자. 그래야만 장학 확인형의 기준을 또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더 놓고 보실 부분은 뒷부분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윗꼬리가 있어요, 음봉에. 그러면 윗꼬리는 몸통으로도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완전한 장학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망치형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 첫 번째로 보시고, 꼬리 무시하고 장학형의 장학 확인형까지 그렇게 해서 설정해서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나머지 뭐 망치형의 기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망치형으로 안 보고 장학형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망치형 배울 때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를 여기까지로 잡아드렸습니다. 앞전 캔들의 최고점까지. 근데 장학형의 기준이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장학형의 4대 천왕 캔들 별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학 확인형에 역시 별 3개짜리. 그럼 여기까지 전부 편입 구간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일본 기준에서 장학형이 형성됐는데 아쉽게도 거래량이 조금 밋밋했단 말이에요. 장학형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형이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의 기준에서 대처하면 된다.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뭐가? 4대 천왕 캔들의 매수 기준 사인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은 뭐 상당한 거죠. 지금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 기준에서 4조 7천억 예상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시가총액이 지금 25조, 26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평가로 인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실적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금융감독기관이 조절을 잘 해주고 있어요. 조절을. 오늘 기준에 31일 기준에 노란톡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립니다. 노란톡에. 올려드려서 뭐라고 잡아드리냐면, 현재가가 61,200원인데 61,800원인가요? 900원인가요? 이 가격이 하여간에 최근에 20거래일의 고점이에요. 20거래일의 고점. 그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추세도 나쁘지 않고. 다만 거래대금이 다소 이제 밋밋했단 말이에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결국은 거래대금 좀 밋밋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된다.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 말도 안 되게 시가 저가까지 밀리게 돼도, 뭐 시가가 저가니까요. 밀리게 돼도 편입의 기준. 3분의 1, 2분의 1 조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6만 원에 6만 1,500원. 3%도 안 되잖아요, 이 등락폭이.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전체 기준이 전부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 왜 그럴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뒷타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기준은 매집의 범위와 캔들의 기준과 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캔들의 범위는요. 캔들의 범위는 요거 보시면은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뭐 변형, 샛별형의 기준 크게 뭐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승 장학형의 기준도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장중입니다. 장중. 어차피 거래량이 비이성적으로 터져가지고 이걸 넘길 가능성은 제한적이니까. 대형주는 개장 초에 강세를 떼어야 추세 강화가 나옵니다. 장중에 뭐 재료 나왔다고 대형주가 출렁거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결론은 요 초록 색깔 봉을 하나 만들어놨죠. 이게 뭐냐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을 우리는 갭이라고 합니다. 실전편에서는 만약에 캔들과 캔들에 이렇게 생기면 다시 그려드릴까요? 중간에 몸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갭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캔들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이 갭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시초가가 여기였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서 갭이 메꿔진 것뿐이지 갭은 발생됐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초 내용도 갭에 대해서 교육만 몇 시간? 9시간이야. 그러니까 방송에서 다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22시 30분 야간 교육이라든가 노란톡에서 24시간 교육, 또 불기둥 마스터님 삼고초려에서 모셨다 그랬잖아요. 장중 내내 교육, 이런 부분을 가져가셔야죠. 결론적으로 갭이 발생될 때 돌파갭이라는 거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고점이 이제 일단 형성이 됐는데 밀려 있다가 다시 돌릴 때 요 앞전에 고점을 넘기는 요 기준을 돌파갭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앞부분의 흐름을 돌파하는 기준. 그럼 급진갭이라는 게 뭐냐면 갭의 종류를 4가지, 총 이제 성골반전까지는 5가지로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돌파갭과 급진갭, 그다음 성골반전, 그건 별도. 급진갭은 뭐냐? 그럼 이렇게 해서 갭 상승이 나오고 또 갭 상승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여기는 그 앞전에 고점이 있었다 해서 돌파를 한 돌파갭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신고가 랠리 계속 나올 때 있죠. 이거는 급진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 게 급진갭이라는 게 직역을 한 게. 힘이 굉장히 세다. 응?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급진갭은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도 불리고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윤정두가 잘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기본적인 갭에 대한 교육 자료가 인터넷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게 뭐냐? 금융투자협회가.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는 거. 증권사나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 시험 보는 거 있죠? 그건 국가고시는 아니잖아요. 그 자격증을 볼 때 문제를 내는 협회. 금융기관에서 돈을 출자를 해서 만든 교육협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기술적 분석만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조금씩 배우고 나머지 이제 뭐 법한 같은 문제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배우겠죠. 금융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배우셔야 될 내용.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에 갭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에 자기가 쓴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써놔요.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거 그대로 훔쳐다가. 그럼 결론은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윤정두가 35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급진갭뿐만 아니라 돌파갭이 발생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힘의 강도, 그 힘의 강도를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지금 이거 설명 다 못 드려요. 지금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갭 차려주세요. 아니 능동적으로 갭 차려주세요. 이게 이 뭐 4페이지뿐이 없을 것 같아요? 급진갭의 목표 주가 설정하는 이 네 가지 페이지뿐이 없을 것 같아요? 갭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돼 있고 전체가 다 나와 있겠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동영상 교육까지 돼 있는 그 링크까지 다 무료로 드릴 거란 말이에요. 전부 무료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윤정두가 갭이 발생됐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차 범위를 단순 목표 주가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53,000원에서 이게 얼마예요? 58,000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5,000원 범위죠. 그러면 63,000원이 1차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일봉이 아닌 주봉 월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이런 범위를 스스로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있단 말이에요. 등락 범위의 기준이냐, 퍼센테이지의 기준이냐. 그것도 로그 차트로 보면 편해요.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 내신 다음에 공부하셔도 늦지 않는다. KB금융을 지금 단기 변동성으로 갭이 떴어요. 끝내줘요. 캔들이 망치형이 떴네요. 끝내줘요. 장악 확인형이 떴네. 끝내줘요. 이렇게 해서 KB금융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봐야 이 변동률이 얼마나 나온다고? 얘는 변동성 매매가 아니고 추세 매매입니다. 대주주의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외국인과 연기금 합산을 해가지고 90%에 달하는 그런 물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또 뺏어갔어요. 1200만 주. 그런데 외국인으로 따지면 외국인은 뭐 1900만 주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 매집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 그죠? 이거는요. 하락 잉태 확인형. 요거. 하락 잉태 확인형. 차익 실현 범위 어디? 캔들의 패턴상으로는 여기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줍습니다. 캔들의 패턴상으로는. 우리가 배운 변동성 기준에서는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죠. 어찌됐건. 그 하락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드리면 늦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해드릴게요. 캔들 4대 천왕 출석 체크를 하시면 잘 들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힘, 주알투, 캔들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그러면 요 자료들 있잖아요. 요 자료들을 도서 한 권입니다.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을 통째로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영상 총 16시간짜리 중에서 캔들 교육 동영상 2시간짜리를 오늘 22시 30분에 윤정두 추가 교육 시간에 그때 2시간 분량의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무료로 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 잉태 확인형에 대한 기준 그리고 다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요 기준 요 기준이 떴을 때 편입을 살 수 있었어야 되고 편입 기준 이후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편입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캔들 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캔들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누적 수급 있죠. 개인들이 1228만 주를 뺏긴 건데 실질적으로는 기관들도 매도가 있어요. 요거 2007년도 도서 자료예요. 2007년도 도서 자료인데 야간 교육할 때나 온라인 교육할 때 또 무료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받아가십시오 오늘. 응? 외국인들 1950만 주 편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4% 수준이에요. 4%대. 외국인들이 5만 7천 원 수준의 4%대 물량을 매집을 했다. 창구는 이런 창구에서 기준이 잡힌다. 결론적으로 이 매집 비율만큼의 등락 범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2007년도에 도서자료에 벌써 이미 넣어드린 거예요. 윤정두가. 이것도 복잡하죠. 그럼 노란톡에 계시면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외국인의 매집 규모가 1925만 주인데 이게 4.67% 정도 된다. 응? 대략적으로 4억 2천만 주대인가 이렇게 되죠. KB금융이.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매집이 진행돼 있고 이 매집의 기준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런 가격대가 설정이 된다. 이 노란톡에 다 교육으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교육해서. 주요 주주 지분은 이렇게 하면 외국인 지분까지 87.58인데 여기에 빠진 거는 12%대 12.5%에 빠진 물량은 뭐다? 기관과 개인입니다. 그럼 기관이 많겠어? 개인이 많겠어요? 또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종목에 지금 매집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부분이 이자락에서 제한적에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거래대금은 충분히 역대급입니다.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 착시 현상이 나는 거죠. 왜? 이 밑에 가격에서의 거래량이니까. 얘는요. 위에 가격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래대금 충분히 실린 상태에서의 추세 강화 범위. 월봉 기준의 망치형의 기준. 그 이후에 그러면 여기까지 편입의 기준. 또 어떤 캔들이 뜨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망치형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돼요. 어떻게?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 그리고 또 어떤 거요? 도서 한 권 통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KB금융에 대해서 금리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교육을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되죠. 선착순 100명인데 벌써 80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자리가 없어. 지금 금융지주사는 금리 인상 관련돼서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금리가 인상돼서 예대 마진의 증가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한 3번째 정도?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 기준에서 두 번째 요인은 뭐예요?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두 번째 요인은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수익률의 상승입니다. 채권 수익률의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지주사와 보험사가 움직여.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TV를 봤더니 누군가 나왔어요. 누군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가 나왔냐면은 보험주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주가 강세를 띄니까 금리 인상하는데 왜 보험주가 강세를 띄죠? 대답을 못하는 거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금리를 인상을 시키게 되면요. 예대 마진의 경우는 예금과 대출의 마진율을 얘기하잖아요. 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 그거는 금융감독기관이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올렸다고 막 예대 마진을 증가시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보험사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예대 마진이 아니잖아요.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금융지주사, 보험사. 그렇게 해서 금리 올릴 땐 금융지주사, 그다음 보험사, 그리고 나서 증권사가 움직입니다. 왜? 전체 시장이 좋아지니까. 왜? 경기가 좋아져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출의 증가입니다. 어떤 대출? 기업 대출의 증가입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대출이 증가해요? 그건 교과서적인 내용을 잘못 아시니까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감소해야지. 그게 아니라 바닥금리에서 단계별로의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한 방에 뭐 5% 이렇게 올린 금리 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하는 거죠. 예대 마진의 증가가 아니라 대출의 증가. 그다음 채권 수익률 그리고 예대 마진도 일부는 영향을 주죠. 근데 금리는 어떻게? 지속적인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 금리를 올린 거는요. 2000년대 이후에 요자락. 딱 3번이에요. 요자락. 그리고 지금 아니 그 3번의 기준에 금융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기술주, 성장주도 금리 올릴 때 어떻게 돼요? 성장주가 금리를 올리면 성장을 못해요. 웃기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죠. 경기가 굉장히 무지하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시장을 견인합니다. 나스닥의 지수 어마어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요자락을 땡겨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자락을. 땡겨서 보여드리면 저자락 기준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나스닥은요. 35% 이상 움직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 기준에 36%. 그때 금융지주사, 신한지주는요. 우리나라 지수 99% 올라올 때 어떻게? 228%. 지금 생각하면 별로 변동이 없네? 아니에요. 이 당시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대비 아주 급격하게 등락 범위가 나오진 않아요. 거기에 이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이죠. 그럼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2007년 9월에 인하를 합니다. 금리를.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2007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우리나라는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174% 올라올 때 348%. 금융지주사가 그렇게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금리 올릴 때 언제예요? 2015년 12월이죠.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2018년까지.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93%. 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은 얼마? 43%. 그리고 KB금융 얼마요? 150%. 변동성이 더 커진 거죠. 예전보다. 유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의 흐름을 기준 잡아드리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 어때요? 이거는 일봉이고 일선이고 얘는 월선이죠.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채권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수익률의 증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와 금융지주사의 수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금융지주사가 예대 마진의 증가 그건 다 듣는 얘기잖아. 그거 가지고 KB금융사 아니죠. 결론적으로 KB금융의 흐름은 지금부터 해서의 금리 인상 최고점까지의 지속적인 랠리, 시장을 견인하는 랠리, 시장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수준의 랠리 그렇게 움직인다 말씀드립니다.